당의 관료와 마르크스라 레닌은 그렇죠? 무계급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소멸한 사회, 그런 자치적 공동체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그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 파리노트에서 나오는 말이죠. 경제 철학 수고에서. 반면 이제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스탈린은 국유화, 국가 통제, 경제 성장,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에 달성을 위해서 관료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다. 트로츠키 말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가난한 러시아를 갖다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독일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과 군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군사력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이제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소련 체제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트로츠키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조건에서 국가가 먼저 관료화되자 당 역시도 관료화가 됐다. 선진적인 노동자가 당과 국가로 편입돼서 관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 중에 이제 똑똑한 노동자가 있죠. 그러면 이들을 당과 국가로 해서 엘리트화 시켜서 엘리트 교육을 해가지고 관료로 됐다는 거죠. 트로츠키는 이러한 소련을 타락한 모습의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을 했으며 관료제를 기생적인 카스트라고 봤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소련을 노동자 국가는 맞는데 타락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부 다른 쪽에서 국제사회 트로츠키 우파 쪽 견해는 또 아예 트로츠키 소련을 노동자 국가가 자체가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레닌은 이제 민주 집중제를 토론과 비판의 자유, 그렇지만 결정 이후에는 행동의 통일로 해석했다. 트로츠키도 이러한 민주 집중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민주 집중제는 독일 사회 민주주의 운동에서 유래되었으며 멘세비키나 다른 사회 민주주의 정당도 이를 이론적으로 수용했다. 독일에서 민주 집중제를 유래했다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 라살이 1인 지배, 그렇죠? 1인 독재 이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가 바로 이제 1인 지배, 1인 독재를 정당화했죠.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그러한 1인 독재, 1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말로서 민주 집중제라는 말을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 집중제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한계가 있었다.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트로츠키는 잘못을 발견할 때는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볼셰비키의 장점을 강조하며, 그러니까 잘못을 할 때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 그 잘못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잘못은 누구예요? 당의 집행부, 관료들, 지도자들이 하죠. 그래서 신속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관료나 엘리트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성하면 자기 자리, 기득권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면은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1923년 트로츠키 이제 스탈린하고 한창 주도권 싸움을 할 때예요. 당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세력으로서 학생 및 청년들을 이용했다. 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분파가 생겨날 수 있다. 당의 공식적 견해는 의견의 대립과 차이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형성 과정이 슬로건이라든가 지령 등의 형태로 당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 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당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당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세력으로서 청년 및 학생을 이용한다. 이거 모택동의 문화혁명과 똑같죠. 모택동의 문화혁명. 그래서 모택동의 문화혁명에서도 이런 청년 학생들을 이용했죠. 홍위병. 그래서 당의 관료화를 방지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하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 학생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당 자체가 민주적이 못하면 분파, 이거는 맞아요. 당이 지도부가 어떤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당 중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의견 결정을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분파가 생겨날 수 있다. 당의 공식적 견해는 서로 상호 의견 토론이죠. 의견의 대립의 차이. 그렇죠. 이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의견 과정이 지도부나 관리에 의해서 지령이나 슬로건 형태로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 비판이라면 모조리 파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비판하면 쟤는 파벌이야. 소수파니까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트로츠키 말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트로츠키의 비판입니다. 스탈린 지배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일체성이 붕괴되면서 분파와 분당의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스탈린에 반대하고 나중에 망명까지 하면서 소련에 반대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자기 같은 소수파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파를 무조건 그 뿌리를 뽑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수파들이 결국은 떨어져 나왔다. 배반당한 혁명.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망명한 이후에 스탈린 체제를 비난하는 겁니다. 계급 독재와 당 독재를 동일시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일당 독재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은 처음에는 소비에트 테두리 안에서 정치 투쟁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니까 그 소수파의 비판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전 때문에 반대 정당이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내전에서 중간 정당, 사회혁명당, 멘세비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볼세비키와 대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 반혁명과 손을 잡았어. 그래서 이 반대 정당들이 모두 금지되었다. 이는 이제 소비에트 민주주의 정신에 위반되는 조치였지만 방위를 위한 일시적인 고육 지책이었다. 근데 이후에도 그 백군과의 전쟁 이후에도 소수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계급에도 여러 부분이 있으므로 같은 계급에서도 여러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건 논쟁적인 얘기죠. 노동자가 자본가들은 그 국가로 통일돼 있죠. 자본가들은 국가기구로 통일돼 있어요. 노동자들이 분열되면 그 국가기구 자본가들과 싸울 수가 없겠죠. 노동자들이 통일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단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수파가 패권을 부리면 소수파가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트로츠키는 같은 계급의 여러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너무 일반화시켰다. 같은 계급의 여러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 일반화시켰다. 프롤레타가 자본가에게 대해서 투쟁하려면 노동자는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야 되겠죠. 여러 정당으로 나눠져가지고 그거를 갈등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수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갈수록 트로츠키가 주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해지고 있다. 1848년 아예 이제 반소적인 입장을 확실했죠. 다양한 소비에트 정당들의 합법화를 통한 소비에트의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그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소련 내의 다양한 정당들이 있죠. 그걸 다 합법화시켜라. 소비에트가 민주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노동자, 농민이 자유투표를 하여 어떤 정당들을 소비에트 정당으로 인정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자유투표를 해서. 자, 이거는 정당 내에 민주주의 문제가 되면 소수파들도
다수파가 천하의 정당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소수파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트로츠키 주장은 이 소수파가 아예 조직을 따로 하는 것, 소수파가 분당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자유투표를 통해서 그런 분열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노동계급의 여러 가지 복수 정당화를 너무 당연시. 왜 그러겠어요? 트로츠키가 소련 내에 영향을 미치고 싶겠죠.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소련 내에서 합법화되기를 원하겠죠. 자, 스탈린이 이제 그 트로츠키에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소련 공산당은 부하린과 트로츠키 그리고 이들의 동료들을 반당 분자의 혐의, 국가 전복 혐의,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체포 암살 기도 혐의로 숙청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1837년 이들에 대한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하면 소련 공산당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트로츠키 일당들은 이미 1918년부터 평화조약을 좌절시키기 위해 레닌과 스탈린을 체포하여 암살하고자 했으며 1921년 레닌이 그 병 때문에 누워있을 때는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해 당내 균열을 의도적으로 심화시켰으며 외국 정보기관에 국가의 기밀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는 사형시키고 일부는 추방시키고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 트로츠키가 단순히 스탈린을 이론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반역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소련 공산당에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그 코리아에서는 이제 박헌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박헌영과 그 부하들이 이제 그 간첩 혐의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는데 비슷한 일이 이제 소련에서도 있었다. 자, 이런 건 되게 논쟁적인 사실이에요. 논쟁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팩트를 절대적으로 어느 팩트가 맞다고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팩트보다는 어떤 노선, 그 사람의 주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그 혁명에 복무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탄력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관계는 아주 그 경쟁적이고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스탈린의 입장이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트로츠키의 비판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주의 정당은 마르크스 정당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스탈린을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계속해서. 자, 레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혁명 초기에 타 정당들은 반혁명에 가담함으로써 일당제로 귀결됐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일당만 있는데 그걸 뭐냐면 다른 정당들이 반혁명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 폴란드, 체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파시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개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당제로 귀결되지 않았다. 이건 러시아와 다르다. 또 착취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는 문제는 순수한 러시아의 문제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일반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본가의 투표권을 반드시 빼앗아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혁명에 반대했던 반혁명에선 자본가들의 투표권, 시민권을 빼앗지만 그러지 않은 자본가에게는 굳이 그 사유재산, 생산수단의 사유재산만 금지시키고 몰수하면 되는 거지 투표권까지 굳이 빼앗을 필요는 없다. 자, 중국이나 그 조선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 실제로 그 지배, 권력은 공산당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공산당이 가지고 있고 공산당이 독단으로 지배하니까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권력은 다른 정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 말고 다른 정당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힘을 쓰지 못하죠. 조선에서도 조선노동당 말고 다른 정당들이 있어요. 조선사회민주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부분 그 국가 운영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힘은 없죠. 중요 결정은 다 노동당들이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당도 있다. 다만 권력은 그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당을 반드시 금지시하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다. 같이 중간 계급의 정당이 공산당과 같이 혁명에 참여할 수 있죠. 민족적인 정당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종교 정당도 혁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정당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사회민주당은 그 혁명 후에는 자율적인 대중적인 자치 권력인 꼬민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됐다. 그러지 못했다. 당은 혁명 전이나 혁명 후에도 국가 제도 권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도 밖에서 대중 권력을 청안하는 정치 조직이자 대중을 정치하는 형식으로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당이 있죠. 국가가 있죠. 당과 국가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은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의 당인데 국민은 노동계급만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자본가에 있던 사람도 있고 과거에 중산층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과 달리 국가는 혁명 초기에 그 다양한 계급들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 기구다. 당과 국가는 똑같지 않다. 당과 국가의 관계는 사회주의 당이 국가를 지도하죠. 국가를 지도하는데 이 지도가 국가를 제껴놓고 당이 직접 인민들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통치는 국가가 하고 당은 그 국가를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과 국가의 관계는 조직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 당과 국가를 일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당이 바로 이제 그 국가화를 일치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당과 국가를 구분을 한다. 그래서 당이 바로 그 국가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결정은 국가 기관이 하는데 그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저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정치위원. 당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위원이 국가의 기관에 파견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하는 거죠. 지도를 하는 거예요. 당과 국가를 일치시키면 안 된다. 당의 형식을 채우는 대중의 자생성, 조직의 민주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스탈린주의는 레닌이 말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내용으로 동일시해서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정당의 지도성으로 오르겠다. 레닌이 말한 외부로부터의 도입은 혁명적인 지식인들이 당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당을 만들어서 대중과 같이 결합한다는 건데, 근데 그 당 안에서는 민주주의 문제, 대중들의 자발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을 만든 혁명적 지식인이 대중들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 그런 형태는 돼서는 안 되는데 스탈린은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
엘리트 정당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스탈린 체제가 무너진 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리주의가 비판되고 관료제가 비판되고, 대리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계급을 당이 대신하고, 당을 중앙위원회가 대신하고, 중앙위원회를 정치국이 대신하고, 결국은 제일비서 개인이 대신해서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정치국의 이름으로,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플레타의 이름으로 이렇게 독선을 하는 것, 이게 대리주의라 했어요. 1917년 이후 당의 고립 때문에 혁명적 엘리트가 노동계급을 대신하는 대리주의가 심화되었다. 근데 이런 대리주의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정되지 못했다. 토론 분위기가 시정되고 당내에는 관료주의가 정착되었다. 중앙위원회 권한이 극대화되고 노동자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소자본가인 농촌 출신들이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당의 관료들이 노동계급에서 농민들, 소자본가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푸트부르자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소자산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비서의 개인적인 독재로 나타났다. 대리주의의 총 정점이 이제 총비서의 개인적인 독재다. 당의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대중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당의 기구, 당의 지도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가 무너져 서유럽에서 다른 한편 반대로 중앙 집권적인 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평양이 있었다. 그래서 아예 레닌의 당 개념을 아예 부정한다는 거죠. 민주집중제. 레닌의 중앙 집권적인 정당을 스탈린의 정당과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의 문제점이 레닌도 원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스탈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레닌이 제공한 거야. 그래서 레닌주의 정당까지도 부정하는 흐름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앙 집권 조직, 민주집중제를 관료주의와 일치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 크리스 하머니. 관료제는 버려야 되지만 민주집중제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민주집중제와 관료주의는 다른 문제다. 볼셰비키가 혁명 전에는 포갑정권 아래서 비합법자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혁명 후에는 스탈린주의에서 레닌주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레닌의 조직가는 그렇지 않았다. 당 중앙과 대중의 어떤 변증법적인 조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당이 만약에 그 민주 집중제를 포기하고 어떤 당의 지도 사상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적 팽창, 당원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요. 외부의 당원들을, 그리고 대중에 무조건 쫓아가기만 해요. 그렇게 되면 조직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자격이 부족한 당원이 양산될 것이다. 민주 집중제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 1970년에 이르러서 이제 자본주의의 개혁주의 정책, 즉 3인주의 정책, 3인당의 한계가 직면했고, 그 다음에 스탈린주의가 쇠퇴했죠. 그래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또한 3인당을 비판하는 새로운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 건설 논의가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산당, 그러니까 스탈린주의 영향권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레닌식의 민주적이면서도 중앙집권적인 정당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탈린의 당과 레닌의 당을 구별하였다. 그렇죠?
덩컨 헬리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허공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직 중심이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에는 집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집단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사회주의도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노동자는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근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면 사회주의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중들이, 노동자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노동자가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면 노동자가 사회주의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사회주의를 할 수 있고, 노동자 대중도, 그래서 대중도 당의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 조직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지도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결론을 하겠습니다.